총선의 결과는 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총선에서 보수는 더 바뀌어야 한다. 아직 멀었다. 이런 경고를 받은 셈이죠. 여러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려면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잡아가면서 좌측 날개, 우측 날개, 양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우측 날개는 사실상 망가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우리 보수의 문제는 뭘까요? 이른바 보수당들이 건강하게 재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분과 함께 그 방향을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보수의 앞날을 보수에게 듣는다. 아마 이런 좀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뉴스쇼에는 몇 년 만에 오셨네요. 한 2년 됐죠. 그렇죠.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죽지 못해 살죠. 아니 지금 저 그러고 보니까 수염도 안 깎으시고. 제가 하던 유튜브를 다운을 시켰어요. 며칠 전에. 왜요? 예. 뭐 더 할 필요가 있겠니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싶기도 하고. 예. 이래저래 뭐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은 그건 좀 웃자고 하는 소리고. 예. 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보수 자체가 그냥 이게 우리가 다 도피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괴멸해도 너무 괴멸되어 버렸으니까 물론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면 이런 정도로 괴멸은 되지 않았겠죠.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람비가 너무 컸어요. 뭐 단적으로 이 최근에 그 외신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메르켈의 지지도가 80%, 79%까지 올라갔잖아요. 메르켈도 그렇고 예, 뭐 저기 그리고 뭐 독일, 아니, 덴마크,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그 주세페 콘테 같은 경우는 그 아주 민심과 동떨어졌다 그래서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72%까지 올라갔죠. 네. 그리고 영국의 보리스 존슨도 70%까지 올라갔고 프랑스도 거의 최고치 찍었을걸요. 문자 그대로 국기 아래 집계를 한다. 이 국가 위기를 맞으면 선진 민주정도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전체 투표를 보면 보수가 1,200만 표를 받았어요. 41대 53이다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41%가 지지를 한다. 특히 수도권에 그 통합당 후보로 나간 사람들이 30%는 다 받았거든요. 보수들도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수 지지층도 다 나와 선거한 거다.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올 사람들은 정말 다 나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번에 코로나 쓰나미가 이 승패를 갈랐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통합당의 자해 공천이 정말 컸습니다. 자, 얘기를 뭐 지금 그냥 질문 하나 던졌을 뿐인데 줄줄줄줄. 아니 뭐 계속 똑같은 질문들 나올 건데 제가 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우선 죽지 못해 산다고 할 만큼 지금 상황은 좀 기분은 처참하신 거고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참패했느냐, 왜 이렇게 괴멸했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뭐 우선은 코로나 전국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게 하나 있다 치더라도 공천이 문제였다. 그 얘기부터 꺼내시네요. 예, 그렇죠. 이게 그 가령 코로나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보수의 뭐 원로들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고 안보가 이렇게 위태롭고 외교가 이렇게 무능한 외교, 굴신 외교를 해온 이 정권에 어떻게 지지가 이렇게 몰리느냐. 결국은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다 삼켜버린 거예요. 이슈를. 예, 아니 실제 선거 기간 안에 경제 문제가 단 한 번이라도 언론에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심각했던 거 맞고 그래서 코로나 이슈가 다른 이슈를 다 묻어버린 것도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180석을 내줄 만큼 참패했다는 건 그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거잖아요. 전 변호사님. 그렇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 평론을 계속 해오면서 왜 모르겠어요 상황을. 그렇죠. 여론조사표가 7개, 8개 쫙 앞에 놓이는데 아닌 말로 샤이 보수를 한 2, 3%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당장 20석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 일종의 이제 보수 논객이니까 응원단장 역할이잖아요. 응원단장. 그렇죠. 이러니까 이 뭐 방송에 나가면 우리가 뭐 141석을 하고 민주당이 139석을 할 거라는 등 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표정은 굳어졌어.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원단장이니까. 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보기에는 예, 제가 솔직히 말해서 개표 방송을 정말 하러 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MBC에서 그 신경민 의원하고 같이 개표 방송을 하셨죠. 맡았는데 정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기가 싫으셨어요. 예, 정말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은 자리인데 이 결론은 뻔해 보이고 결론은 뻔해 보이고. 그리고 이미 그 사전 투표율이 그렇게 높았을 때 26%를 넘어갔을 때 이번에는 대참패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뚜껑을 읽어보니까 이게는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한 거예요. 가령 그 수도권에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8석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경기도도 합쳐봤자 인천까지 합쳐봤자 17석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인천의 윤상현 의원 미추홀 의뢰 무소속 당선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러니 참 황당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그런 정도 황당함이 나온 이유는 코로나만으로 설명 안 된다. 그렇죠. 그럼 뭐냐? 그게 당연하죠. 궁금해요. 그게 뭐예요, 이제 그럼? 제일 큰 것은 자해 공천입니다. 나는 이 공천 자해 공천이라고 봐요. 제가 이게 역천이다 막천이다 들어봤어도 사천이다 들어봤어도 자해공천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네요. 이거는요 정상적인 정당에서 공관위원장이 이쪽에 지역구 공천한 공관위원장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한 공관위원장 두 사람 다 불명예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공천 과정에 단순한 이 공천 파동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공천 문제가 있고 나서 정치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거 안 짚어보느냐니까 기자들도 취재를 다 했더라고요 이미. 어떤 문제 지금 뭐 말씀하시죠? 가령 그 김용호 공관위원장과 이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최모를 강남 을에 전략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요 코미디 같습니다. 공천 자체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공천이라는 것은 정말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사천이 아니고 공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유리한 지역, 안방 같은 지역에는 경선을 붙여야 됩니다. 상향식 민주주의로 주민들에게 그리고 공관위가 할 역할은 딱 하나예요. 그 경선에 나갈 사람 중에 정말 보수당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만 골라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컷오프도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은 뭐 사고가 진보 진영 사고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도덕성이 엄청난 흠결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정말 공직에 나가서는 안 될 다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거나 이런 경우는 이 후보자를 제외를 하는 그 임무가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니에요. 관리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관위가 공천 심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안방 지역에 하나같이 전략 공천을 했어요. 강남 이런 것들. 강남 상구 다 그렇죠. 특히 조금 유리한 지역,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는 다 전략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제일 황당한 공천이 뭐 강남 상구는 다 물론이지만 가령 이현주 의원 같으면 처음부터 광명이 원래 자기 지역구잖아요. 경기도 광명.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온다면 수도권 어딘가에 험지 출마를 스스로 해야죠. 험지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부산 영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산 영도에서 이제 논란이 이니까 부산 남울로 가서 이번에 낙선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까운 보수 인사가 한 사람이 정치적 생명에 엄청난 타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수도권 험지로 갔어도 떨어졌던 건 아니에요? 이 분위기면? 떨어지더라도 정치적 생명은 살아남죠. 험지에서 떨어졌으면. 생명은 살아남죠. 그런데 이게 나는 처음에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방송에 나가서 그 공천 중간 과정에 왜 공천에 이렇게 상상력이 부족하냐. 그리고 가령 근데 이렇습니다. 그 상상력 부족이 아니라 그 밑에는 사천이라는 게 깔려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상상력 부족이 실제 아니라? 사천이에요. 사천이 실제 깔려 있는 게 사천이에요? 아니고 사천이죠. 근데 초반에 생각해 보면 친박 비박 정리 잘하고 잡음 없이 잘했다. 초반엔 칭찬도 있었잖아요. 아니죠.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컷오프 한 것부터 중진이면 무조건 험지에 나가라. 이건 아니에요. 험지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했을 때 그래야 험지로 가는 것이
이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흠질을 갖고 당에서 강요를 하고 공관위가 강요를 해서 예컨대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에게 예, 예. 흠지로 가라. 예. 수도권 흠지를 택해라. 예. 그러면 그래서 수도권 흠지에 올라온다고 한들 예. 그게 본인들에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스스로 흠지를 찾아간 유일한 사람이 오세훈 후보였어요. 예. 광진들을 자기가 택해서 갔으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추미애 장관 입각을 했으니까 네. 결국은 흠지가 안 돼버린 거예요. 상대는 이제 신인 고민정 후보였으니까. 또 졌잖아요. 물론 그런데 예. 이 보면 공천은 예, 정말 이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우세한 지역에 경선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정치적 스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흥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적 스타도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그런 컨벤션 효과가 선거 전반에 효과를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 다 전략 공천을 해버리는데 예, 그것도 예.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천 취소를 나중에 할 정도로 예. 강남 을이 그랬고 강남 병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공천의 문제가 일단 치명적이었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자해 공천이었단 말까지 지금 하셨어요. 또 있습니까? 문제. 또 있죠. 리더가 비전을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리더라 하면 황 대표 황교안 말씀이에요. 나는 그분이 처음에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예. 내가 삼불가론을 모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삼불가? 예, 삼불가론, 어허. 예,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는 부족하다. 군대 또 하나는 관료로서 티를 못 벗었다. 관료티.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예. 어떻든 적폐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꽤 부담이 될 것이다. 친박 비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갖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그동안에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애를 많이 쓴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난 이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요? 홍준표 후보가 양산까지 갔잖아요. 예. 네, 자기가 그러면 양산까지 가겠다. 그래 김두관 후보와 거기랑 한번 붙겠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때 홍준표 후보가 폭로를 했죠. 나동현을 끌고 와서 경선을 할 수만 있으면 경선 시켜주겠다 네. 이랬는데 끝내 쿠도프를 해버리고 나중에 나동현 후보가 김두관 후보와 이제 붙었죠. 붙게 되었습니다. 예. 그건 정치적 배신 이전에 그건 인간적 도리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공천은요. 자칫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가 하면 자기 경쟁자를 다 잘라버린 거 아니냐. 황교안 대표가 나중에 대선에서 경쟁할 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보낸 거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아니, 문제는 가령 김무성 의원이 예. 내가 광주 북구에 가겠다. 예. 광주에 출마하겠다. 나 그걸 왜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광주뿐 아니고 호남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예, 예. 오히려 신인 영입을 한 사람을 순천에 보냈잖아요. 그런 식의 공천을 하면서 호남을 내팽개치다시피 했는데 네.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이 중진들을 저 변호사님. 아유, 전화 예, 아유, 꺼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실 수 있어요. 예. 밤새고 오셨기 때문에. 예. 예,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가령 중진 중에 네. 정우택 의원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상당에서 빼내서 흥덕으로 보냈어. 바로 옆에. 예. 청주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던 사람입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그렇죠. 그런데 자기 지역에 탄탄한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한 상당에서 빼내서 흥덕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공천이에요. 결국 그러면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싹부터 잘라내는 공천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예.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할지 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세요. 황 대표는 예. 지금 같은 화법, 지금 같은 걸음걸이, 지금 같은 행동 우선 보이는 그 자체가 20대, 30대의 젊은이들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걸음걸이가 왜요? 관료티가 그대로 묻어나잖아요. 나는 도대체 관료티? 한국당의 당류들이 예. 회의장까지 걸어가면서 당 대표실에서 나서 쭉 걸어오는 국회 복도 있죠. 예. 거기서 걷는 걸 보면서 항상 기가 막혀야 합니다.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 그들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할까? 그런 관료티가 쭉쭉 나는 게 거들먹거리는 티가 난다. 버락 오바마가 예. 왜 미국의 그 백인 20대에게도 왜 인기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왜입니까? 그 사람은 연설하러 계단에 올라갈 때 단 한 번도 걸어서 올라가지 않아요. 뛰어 올라갑니다. 예, 연단에 올라갈 때. 근데 그게 그냥 의식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습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진취성이 있어야 하고 항상 소매를 하나 걷어붙여도 자연스럽습니다. 적극적이어야 오뎅을 먹어도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오뎅을 왜 선거를 하러 가서 오뎅이 아니라 어묵이죠? 어묵이요. 예, 예, 왜 예. 선거를 하러 가서 어묵을 간장 하나 찍는 것도 어색하게 그런 짓을 왜 합니까? 황 대표 그 어묵 찍는 거 어색하셨어요? 차라리 가지를 말지. 가지. 나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아. 그건 뭐 솔직히 말해 여야 그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우리 보수의 리더가 20대 30대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지금 30대 40대 실직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 실직자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를 했어요. 그걸 네.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분들이 20대 청년 실업이 지금 당장 지난 3월 달에 네. 17만 6천 명이에요. 네, 네. 이 엄청난 실업 그리고 체감 실업률이요. 이걸 확장 실업률이라고 그러는데 26.6%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통합당은 그냥 고리타분해 보이고 퇴락해 보이고 자기들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즉 내가 실직했고 지금 상황 안 좋고 그렇게 뭐 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야당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평소에 20대를 알아야 되고 평소에 30대를 알아야 되고 평소에 시민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묵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평소에 예를 알아야죠. 들면. 평소에는 그걸 모르고 평소에는 지하철을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예. 물론 저도 요새 지하철 잘 못합니다. 뭐 제 얼굴도 많이 팔린 데다가 근데 바쁘시니까. 평소에는 지하철을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네. 선거 직전에 지하철에 올라타서 시민과 대화를 해본 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바로 얘기하신 두 가지의 사례가 지금 통합당 보수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의 상징적인 사례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쓰나미, 예, 두 번째는 자해공천, 세 번째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리더의 책임도 있다. 그리고 리더십. 네 번째가 바로 포퓰리즘이에요. 이번 포퓰리즘은 좀 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이 포퓰리즘에 올라타 버린 겁니다. 그 긴급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기본소득 이 명칭을 붙이기 싫으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이 명칭을 붙였는데 예. 이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제 전 국민 80%에게 주자 이러다가 그 홍남기 장관과 그 토론 과정에서 충돌을 하면서 70%에게 예. 4인 가족 100만 원. 기준 이제 10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다 주자. 1인당 50만 원. 그걸 신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받고 또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받고 조선일보부터 더블로가. 그랬습니다. 예. 받고 또 받고. 예. 그러니까 또 예산 대표가 그러면 전 국민에게 100만씩 다 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돼갔죠, 얘기가. 그러니까 받고 또 거기 또 따블로 이를 같이 올라타 버린 거예요. 그럼 문제는요. 이런 포퓰리즘식 공약은 어차피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각을 세워야 될 보수 야당이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에게 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정책을 내놓아야 될 텐데 어차피 가령 기초생활수급자는 똑같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가령 저소득층에게 뭐 각종 수당 나가는 거 그것도 똑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가지고 논의를 또 하자면 예. 얘기가 커지니까 아, 예,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보실 때 아니, 그건 예.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이 아니죠. 정말 진짜 다급한 것은요. 예.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자영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비정규직 실직자들 예. 다 실직했잖아요. 그 예. 실직 수가 엄청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텐데 그 대상을 놓치고 전 국민에게 똑같이 50만 원 이래서 올라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은 네. 가령 기본소득 정책 이런 것은 어차피 진보 좌파의 정책입니다. 어차피 여당에게 유리한 그럼요. 것인데 선거 직전에 거기에 올라탄 것은 이게 물론 여러분의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치공학적으로 볼 땐 보수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었다. 예, 그럼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짚자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너무 컸어요. 이른바 선거에서. 그 중에 하나가 문전 뉴스입니다.
문전 뉴스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처럼 오늘은 뭐 무슨 코로나. 폴란드 총리 예, 예. 그리고 뭐 호주 총리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진단 키트를 요구를 했다는 시약을 요구를 했다는 등 이러더니만 그리고 한국의 방역이 모델이 방역 잘한 게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칭송 그리고 진단 키트를 요구했다. 이게 이틀이 멀다고 계속 전화 받는 사진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만 끌어모아 놓고 보니까 18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모은 것만. 그래요. 예. 내가 그래서 내 유튜브에 그 사진을 쫙 다 올렸어요. 하도 저도 화가 나서 이게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전 뉴스로 하다가 마지막 선거 투표 하루 전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신청자들에게 아니 어차피 돈 지급해야 될 사람들에게 신청하라고 다 통보를 해주라. 자, 전 변호사님, 오늘은 이제 보수한테 하는 지금 조언을 하러 나오셨으니까 이야기가 좀 세지 않게 일단 이런 아니, 것들 때문에 여당을 꾸짖을 건 꾸짖어야죠. 꾸짖으셔야죠. 근데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일단 무슨 얘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그래서 괴멸한 보수를 어떻게 재건시킬 거냐 이게 지금 키를 지금 주십사 저희가 지금 모셨거든요. 아니, 오늘 아침 신문모니까부터 네. 여러 나와 있대요. 어제도 나오고 방송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비대위들을 만든다. 그리고 또 누구는 또 욕심에 가득 차서 빨리 조기 전대를 하자. 다 자기 입장에 맞춰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정말 내가 이 라디오를 그분들이 오늘 좀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합당 지도부 듣고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제발 속 좀 차리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제2모 의원님 그리고 피모 의원님 네. 제발 좀 속 좀 차리십시오. 이게 본인들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을 황골 탈퇴한다, 혁신을 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였습니까? 벌써 제가 문제 해촉당한 조광휘 때도 내가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이게 좀 혁신을 하려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셨어요. 맞아요. 예,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막아버리니까 필요한 혁신은 그때 했었어야 됩니다. 아하. 그때 해도 예. 사실 늦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비박 친박 문제를 그때 해결을 하고 예. 그때 험지 출마를 할 사람들에게 미리 설득을 해서 험지 출마를 시키고 예. 그리고 물러날 사람에게는 그때 이미 설득을 해야만 한다. 그때 예. 그것이 막혔던 게 지금 두고두고 한이 되시는 거군요.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렸으니까. 다 놓쳐버렸어요. 예?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고 예. 이걸 공천 과정에서 결국은 사리사욕까지 끼어들어서 엉망진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엉망진창. 그러면 지금 뭐 조기 전대냐 비대위냐 비대위로 가면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 또 이분 또 제 말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이제 손 떼셔야죠. 왜 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이 잘못하면요. 이런 당을 뭐 재건시키고 하는 게 무슨 기술자도 아닌데 무슨 이념이 다른 분이잖아요. 이념이 다른 분이라고요? 제가 선거 때 처음에 김 위원장 그 물망에 올랐을 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예. 제가 제 유튜브에서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결정이 되고 나서는 반대를 안 했어요. 그때 가서 제가 반대분들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고 그래도 이슈를 만들어낼 줄 아는 분이다. 내가 그걸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뭐 이슈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이번에 이슈도 못 만들었다. 예, 그런데 이분은 경제민주화를 평소에 구두선처럼 외에는 진보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민주주의자잖아요. 독일 민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신 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경제민주화. 이 경제민주화가 뭡니까? 베른슈타인의 4대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산별노조가 제일 앞에 세우는 게 경제민주화예요. 그 경제민주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핵심이 뭔가 하면요.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경제민주화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김종인 선생도 역시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보수 야당을 재건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보세요. 당은 우선 정체성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당이요. 미래통합당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당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합이 정체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당의 색깔은 또 핑크색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핑크색 싫어하세요? 원래 보수의 색깔인 파란 색깔을 없애버리고 빨간색으로 갈아입었던 박근혜 비대위 때 이 비극이 이미
탄생을 한 겁니다. 생긴 겁니다. 파란색 옷 벗고 빨간색 옷 입었을 때부터 잉태된 거죠. 잉태된 거다, 이 비극이? 이 비극이 괴멸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파란 색깔 보수 색깔을 벗고 정체성이 헷갈려 버렸으니까. 정체성이 헷갈리는데 뭘 하겠어요. 그때부터 정체성. 정당은요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스펙트럼이 넓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동질성은 있어야 돼요. 그 동질성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기본적인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정당은 정체성이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주장을 했던 생애주기별 복지가 무상급식, 무상복지 다 받아들이는 거고 MB도 그 전에 이미 무상교육이다 이래서 0세부터 5세까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근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게 어떤 세계적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아니죠. 국민들이 지지해서 승리했고. 그게 세계적인 대선에서. 방향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영국만 하더라도 100% 무상급식 하다가 지금 11% 급식이에요. 자, 전 변호사님 그거 갖고 오늘 토론할 수는 없고 어쨌든 아니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미 예, 전 세계는 우파벨트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다 우파벨트예요. 마크롱은 중도 정치를 표방하지만 경제 정책 하나만은 확실한 우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얘기는 다시 좀 돌려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 잡았던 그러니까 색깔 바꾸던 그때부터 보수. 그때 당의 김종인 정체성이 선생이 흔들렸다. 들어가서 예. 김종인 선생이 이상돈, 이준석 이런 뭐 조동성 이런 예. 분들하고 다 들어가서 절쯤에 한 게 당에서 보수를 빼내버리자. 그랬죠. 그 한 마리 보수 빼내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네? 틀린 거예요, 그럼? 그러면 정체성에서 보수를 빼내면 뭐가 남아요? 당만 남죠. 당만 남으면 그 무슨 당이 되겠어요? 잡탕당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예. 보수를 빼내서 보수당에서 보수를 빼내버렸으니까 잡탕당이잖아요. 지금 핑크색은 그럼 그때보다 더 나빠요? 핑크 색깔을 그 당의 상징색으로 한다는 자체가 난센스죠. 나는 이걸 누가 추천을 했는지 정말 아직도 궁금합니다. 내가 들은 얘기는 있는데 누가요?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 핑크색이 근데 뭐 글쎄요.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아니 당의 정체성과 아무런 상관 있는 색깔이잖아요. 우선. 빨강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빨강은 좌파 색깔이죠. 아, 가령 칼 마르크스부터 그래서 싫다. 예, 중국의 공산당, 일본의 공산당까지 네. 거기는 나오는 잡지가 적기입니다. 네. 적기라는 잡지예요. 그리고 다 온통 붉은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은 원래 좌파 공산주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파란 쪽으로 갔었어야 되고 뭐 하늘로 갔었으면 모르지만 이번에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그리고 민주당이 또 문제다. 재빨리 파란 색깔로 갖고 와버렸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거 오늘 뭐 하루로 끝나지가 않을 것 같은데 뒤에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코미디예요. 이게 우리 정치판의 코미디인데 보수가 정말 코미디 같은 짓을 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제일 먼저 정체성부터 바로 찾고 두 번째는 정말 이제는 그 나서지 않을 사람은 안 나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두 다 파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나서야 돼요? 글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뭐 830 세대 그 뭔가 봤더니만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 그리고 30대가 앞으로 당의 진민에 나서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가장 많은 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오늘 나온 났죠, 얘기예요. 그러면 당에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배인진 의원. 배현진 당선자. 당선이 한 사람 있어요. 지금 40대가 당선된 사람이 12명인가 있고 아마 30대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글쎄 그러자는 건 아닐 테고. 그건 아닐 테고. 그건 아닐 테고. 누가 그러면 이제 물론 이번에 선거에서 그 40대 청년들이 표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낙선들은 다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40% 이상은 골고루 다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기존 그 낙선자들 다선 의원 낙선자들보다 표를 더 많이 받았다. 아마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런데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념이 대중화되어 있는 선진 민주정이 아니에요. 30대가 글쎄요. 그만한 경륜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40대라면 또 모르겠어요. 알겠어. 누가 보이세요? 그럼 지금 좀 누구 하나 찍어주고 글쎄요. 가세요.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거는 예의가 아니고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 몇몇 이 그룹별로 새로운 그 보수 운동이 보수 회복 운동이 벌어지겠죠. 새로운 보수 회복. 우선은 그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겸손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하면 네. 나는 또 이런 때 우리가 쓰는 문자가 뭐요? 문자 있지 않습니까? 전화위복이라고. 전화위복. 아, 바뀌면 다음 선거 대선인데 그거 유리하다고 보세요? 아니, 가능성 글쎄, 있다고 보세요? 뭐 대선에서 우리가 이게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예. all or nothing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니까 또 대선은 또 다른 진정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나는 제발 우리 보수가 근데 이렇습니다. 자유를 얘기하면 늘 책임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예. 또 성장을 얘기를 하면 배려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성장만 얘기하면 안 돼요. 배려를 얘기해야죠. 약자들에게 배려를 얘기해야만 새로운 보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번영을 얘기를 하면요.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정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혼란이 아닌 안정, 예. 번영과 안정, 그리고 자유와 책임, 성장과 배려. 이게 바로 요사이 현대 보수의 핵심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와 목적을 전달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뉴 리더가 나는 가급적 이 경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나 정치인들보다 오히려 경제인들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또 알겠습니다. 새로운 뉴 리더가 나와야만 이 대중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뭔가 하면요. 핵심은 그겁니다. 20대, 30대, 40대에게 예. 희망을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들도 나중에 조금 예. 있으면 집도 사고 예.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줘야죠. 전 변호사님 오늘 하루로 안 되겠는데요. 지금 뒤에 줄줄이 기다리고 계셔서 그래요?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고 예. 보수의 미래가 그렇게 30분 안에 결론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보수당에서 좀 눈여겨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